예, 안녕하세요. 우리 옹달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 25년, 30년 돼 가는데, 현업에서 한 15년 근무했고, 강의는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송에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부동산의 방향에 대해서 팩트도 체크하고, 또 미래를 위한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문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부동산이요? 미국 부동산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볼 때는 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사실입니다. 상승하는데 우리 기억에 2022년도 그때일까요? 그죠? 상반기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받치지 않는데 가격은 강세를 띠거나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 시점이 오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난 대화에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모기지 랜더라고 있습니다. 그 대출을 주선하는 분이 직업으로 아예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출 상담사 비슷한 건데 조금 더 격이 높은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작년 대비해서 일이 한 70% 줄었답니다. 가격은 오른 건 맞답니다. 근데 일은 없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계속 추세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뭐 유추할 수 있고,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미국의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체인이 많은 세계 1등인 켈러 윌리엄스라는 부동산 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인에 제가 갔던 곳은 이제 LA였는데요. LA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4천만입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 전체에서 매출 1등한 분이 계세요. 공인중개사 하죠, 우리처럼. 그분을 어떻게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걸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도 역시 또 거래가 한 75에서 80% 줄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따두었던 공증 업무라고 하죠. 우리나라 행정사들이 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뭐 공증 세우고 이런 거. 그 자격증이 미국은 좀 센데 그걸 또 따놓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보다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업계에 계신 분이 또 만났어요. 헐리우드 쪽에 만났는데 그분도 영화가 지금 일이 많이 줄었답니다. 많이 줄었고 그분이 이제 한마디 추가를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경제 얘기를 몇 번 겪었는데 그때 전조 현상하고 너무 똑같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경제 지표가 좋다고 자꾸 나와서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IMF 전에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던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 올리면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뭐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주식시장의 영향이 좀 다른데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쭤봤습니다. 그 두세 분한테 다 여쭤봤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공통적인 답변 이런 거죠. 해리슨이 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겠냐라고 여쭤봤어요. 여쭤봤을 때 답변이 다 똑같아요. 세 분이. 누가 돼도 똑같다. 별 그거 우리 관심 없다. 그리고 투표는 뭐 해리슨은 해리슨을 찍고 트럼프 쪽은 트럼프 찍는다고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뭐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심하면 그 변호사란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변호사 정도면 이제 경제를 좀 아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웃으면서 누가 돼도 뚜껑 열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장사도 좀 안 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도 많이 줄고 부동산도 거래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조 현상이 너무 똑같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으면 금세 딱 왔대요. 그 위기나 침체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데 슬로우 다운, 슬로우 시간이 좀 느린 느낌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쳐다보던 바라보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뭐 잭슨홀 미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실제 내부 경제는 좀 다르구나.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와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실업률이나 우리가 고용률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보잖아요. 수치를 미국 걸. 그 부분이 약간의 트릭이 있다라는 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저보다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하신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경제 침체가 오는 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인데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의 현지 상황은 다른 데는 못 갔습니다. 워낙 미국이 넓어가지고 LA에서 뉴욕 가려면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또 가야 돼서 그 정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예.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4년 7개월 만에 역대 상승률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또 많이 올랐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마영성이나 이렇게 선호 지역들 뭐 강남 4구 이런 데들은 꽤 많이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한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이 25개구인데 지금 말씀드린 구는 7개구잖아요. 7개 구하고 동작구가 좀 강세를 보이고 8개 구 정도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구들은 서대문도 조금 힘을 쓰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 30% 조정된 가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노원구가 이제 상대적 저평가로 인해 가지고 좀 올라오려고 하는 차에 8월 초부터 현장에서 그 매수 손님이 적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중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DSR 좀 연기한 바람에 7, 8월에 많이 몰릴 거다고 예측을 했는데 8월에 이미 좀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천하고 광명이 지금 막 살아나는 것처럼 불장을 피웠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9월 마무리 될 때 데이터가 나오는데 현재 저번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7월 달에 반토막 수준 되는 게 과천, 광명 이런 김포 이런 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꺾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서울은 조금 덜 꺾였습니다. 덜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2달을 계산하잖아요. 7월 말이면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6월하고 7월 거래를 봤을 때 6월 말, 7월 말 기준에서 6월 말 거래는 7월이 돼야 나오고 7월은 8월이 돼야 나오는데 8월은 9월 말이 돼야 나오잖아요. 6월, 7월이 높았잖아요. 7천 몇백 건, 8천 몇백 건인데 둘 다 이 말일 시점에서 봤을 때 7천 몇백 건 나올 때는 한 3,900, 4천 건 됐습니다. 그리고 4천 건 정도 그리고 8천 이번에 넘은 거 7월 달 거래는 4천 제가 한 300으로 기억을 해요. 500인가. 그러면 이번 달도 그러면 4천이나 4천 대면 7, 8천 또 이어지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날짜로 3,200건으로 됐어요. 그러면 좀 줄었죠? 그러니까 25% 정도는 무조건 줄겠다. 그러면 8,000건에서 25%면 한 6,000건에서 6,500건. 근데 만약에 좀 더 신고 기간이 추석이 껴 있잖아요. 그거 감안했을 때 0.8로 잡으면 5천 초반에서 6천 초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꺾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유의할 건 9월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이 불장이라고 하고 실제로 주간 매매 지수는 높게 나왔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매도자 매수자의 심리 관계를 체크하는 KB 통계인데 그게 또 다 꺾였습니다. 저번 주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거래량이 약간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다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DSR 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겹치면 9월에 시장이 좀 약세를 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꼭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작년 가을에 올라갈 때는 꼭지점을 못 왔죠. 전 최고점 대비 다 송파만 한 90% 가까이 갔다가 또 조정받기 시작했죠. 9월부터. 근데 이번에는 송파하고 서초 일부 대단지들은
예전에 고점을 넘었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선호 단지들은 90%를 돌파했어요. 다 전고점에 100% 돌파한 곳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8개구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구는 여전히 15에서 25% 사이에서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시 쫓아가는 우리가 왜 키 맞추기라고 그러나요? 지금 서울의 선호 지역이 쭉 올라가면 같이 외곽 지역도 쫓아 올라가는데 서울이 꺾이는 모습이 만약에 언론에서 똑바로 보도를 해준다라면 심리는 가라앉겠죠. 중요한 건 이거는 거래량 시장의 모습이고 정책도 중요한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조금 손을 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뭐 발표는 안 하고 은행들한테 회의 시간에 뭐 주문을 했는지 은행들이 뭐 요즘 말하는 알아서 기어라 뭐 스스로 신한은행부터 출발된 게 뭐 좀 확대되고 있죠. 농협 이런 쪽으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좀 제한하는 거로 신호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전세 대출 DSR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지금 약간 다운되는 기미로 가는데 이게 세게 나오면 시장에 갑자기 좀 충격을 줄까 봐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정부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지금 가계부채 문제 이어서 다른 걸 하나 말씀 올리면 최근에 무디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자꾸 가계부채를 방치하고 위험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에 정부가 화들짝 놀래서 이 전세며 이런 뭐 가계부채 좀 긴축 정책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는 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 DSR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외 조항이 좀 있거든요. 예외 조항들을 정부가 예외 조항까지 아마 DSR을 들어가면 뭐 신규 입주 단지는 난리 나겠죠. 난리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가 완만하게 호황길에서 조절 국면에서 사뿐하게 조금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통화 정책이면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경제 침체 신호가 약간 나온다라고 FOMC 또 파월도 약간 인지한 것 같고 또 대선 이슈에서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가 표를 모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단행될 가능성이 있죠. 쇼컷인지 스몰컷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킬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몰린 거고 전체 경제가 순간적으로 좀 침체 분위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도 못 버티는 건 예전에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 최근에 파월이 얘기한 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방 위험은 어느 정도 많이 낮아졌다. 그런데 고용에 대해서 실업률이 조금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하방 위험이 좀 존재한다. 근데 여긴 또 트릭이 하나 있죠. 실업률이 느는 거에는 원래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민자 수 뭐 이번에 뭐 100만이 80만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동이 많이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죠. 일자리는 정해져 있다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좀 견해를 밝히는데 그리고 파월의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조정할 어떤 완화에 왔다고 얘기하고 나서 토를 또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죠, 여러분?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는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때 내리더라도 빅컷 얘기는 시장에서 나오지만 될 수도 있고 저는 빅컷 할 확률이 한 30%, 빅컷 안 할 확률이 70%라고 봅니다. 스몰컷으로 보는데 그러고 났을 때 시장이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진다 그러면 다시 금리 올릴 겁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영끌에서 지금 LTV 80% 생애 최초하잖아요. 그럼 영끌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80% 올인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2% 뭐 2.5% 3%에서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 중에 자기가 거주한다라면 문제가 없고 거주해도 나중에 올라오면 부담이 되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뭐 3년 뒤에 거주하다가 팔 생각이 있는 분들 대출 받아서 이자 지금 적으니까 근데 그 타임에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못 팔잖아요. 못 팔게 되면 5년 금세 가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2024년이에요. 5년 딱 뒤에 시장이 안 좋으면 속칭 물린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중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수도권에서 조정이 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데들이 있어요. 이쪽은 뭐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리는 폭이 또 제한적이고 오르는 폭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 이 원리금 부담 상한이 LTV 80%를 받았는데도 뭐 안정적이다. 그냥 한 30% 정도 DSR 하잖아요. 그 수준에 맞추면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생깁니다. 100%.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대처할 게 좋아질 때, 유지가 될 때, 하락할 때인데 지금 유지되거나 하락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5년 뒤면은. 그때 변동금리가 올라오고 하락하면 정말 이건 파산이고 올라가야 이게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처럼 저랑 똑같이 느끼셔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부담된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중에 많다고 하면 거래량 주는 거로 나타나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중장기적인 5년 뒤까지 시장을 보시고 3년 뒤에 팔면 천만다행인데 못 팔면 그 부담도 미리 예측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면 정말 피부에 와닿을 텐데요. 금융기관에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급여 한 1억 받으면 세금 빼면 한 7천 정도 됩니다. 실수령액이. 7천이면 여러분 한 달에 한 600도 안 돼요. 600 조금 안 됩니다. 500 한 90, 80 이런데 그럼 여기서 그분이 7억짜리 전세를 산대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때가 되면 사야지 했다가 15억이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따블이. 요새 막 올라서. 이게 8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8억을 지금 3%로 받으니까 240만 원이야. 10달러 나누면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600 받으니까 조금 덜 쓰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크니까 여러분 법정 생활 최저 생계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3인 2인 가구면 216만 원이고요. 3인 가구면 1인 가구가 그렇고 2인 가구면 268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제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300만 원은 무조건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568에서 300 빼면 268 남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200 몇십 될 때는 버텨요. 버티는데 최저 생계입니다. 그게. 돈이 안 남잖아요. 거의. 기여활동을 못 하겠죠. 근데 만약에 5년 뒤를 계속 제가 그래서 그럼 5년 뒤는 얼마에 이자가 그랬어요. 그건 너무 부담된대요. 여러분 5년 뒤에는 바로 계산을 해줬대요. 은행에서. 300 몇십이 된대요. 그럼 아까 금액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5년 뒤부터는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저금리고 좋을 때 지금만 3%, 2%, 3.5%지 5년 뒤를 계산하면 아무나 그분 정도면 하이클래스인데 상위인데 그분이 그럴 정도면 우리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시장에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택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